서울의 번화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 낡았지만 정감 있는 간판을 내건 카페 오후의 향기, 아는 갓 내린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강민주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평소 그가 입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시장에서나 볼 법한 저렴한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목에는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파텍 필립 대신 3만 원짜리 카시오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쌍둥이 아들 민호와 민재의 치밀한 연출이었다. 박서진 35세 개인 경호원 월소득 불안정, 아들들이 만들어준 가짜 신상 정보를 떠올리자 허수음이 나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RK그룹의 총수가 고작 이런 신분으로 위장해 맞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몇 시간 전 현관을 나서려는 그를 붙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 옷을 내밀던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겐 진심으로 아빠와 우리를 사랑해줄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8살배기들의 논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 민주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약속 시간인 3시가 5분 정도 지났을 때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미리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박서진 씨 되시나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쳐다보았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함께 선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오히려 이런 꾸밈없는 모습이 민준의 흥미를 끌었다. 네, 맞습니다. 한서연 씨,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에 조금 늦었네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자리에 앉는 그녀에게서 은은한 비누 향기가 풍겨왔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숨겨진 의도까지 꿰뚫어 보는 게 일상이 된 민준이었지만 눈앞의 여자에게서는 어떤 가식이나 계산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냥 조금 지쳐 보이는 선한 사람. 그것이 한서연의 첫인상이었다. 괜찮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메뉴판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잠시 후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 둘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도 긴장 한번 해본 적 없는 민준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주선자분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호 일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일 뿐입니다. 민주는 최대한 무뚝뚝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박서진이라는 인물 설정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예의상 몇 마디 더 나누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제 눈에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진 씨의 일과 제 일은 닮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작은 어린이집 교사라고 소개했다. 월급은 적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몇 년 동안 굳어있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한 번이면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걸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민주는 아들들을 떠올렸다. 그 역시 민호와 민재가 없었다면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세상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혹시 서진 씨는 아이들 좋아하세요? 서여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좋아하냐고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인데. 하지만 박서진은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남성이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래도 서진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듬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카페 안쪽에서 한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나오다 다른 손님과 부딪히며 넘어질 뻔했다. 웨이터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막 서연 쪽으로 쏟아지려는 찰나였다. 위험해. 서연이 짧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으로 서연을 감쌌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몸놀림이었다. 뜨거운 커피의 일부가 그의 재킷 등 부분에 쏟아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서연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뚝뚝하고 말수적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순발력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단호한 행동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네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옷이... 서연이 그의 등을 가리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재킷에는 뜨거운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웨이터가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는 그저 괜찮다는 손짓만 보낼 뿐이었다. 그의 침착하고 냉철한 대응은 평범한 경호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 한편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봤어. 우리 아빠 완전 멋있지? 알아. 민호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옆에 있던 민재가 싼강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완전 영화 주인공 같았어. 저렇게 멋있게 구해줬으니 선생님도 아빠한테 반했을 거야. 그렇지. 박비서 아저씨. 민재의 질문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진우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RK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은 두 도련님의 사랑의 작전을 보조하는 비밀 요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도련님들. 회장님께서는 본래 아주 멋진 분이시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까? 좀 더 웃고 다정하게 말해야 하는데. 이러다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민호가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박 비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그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극도로 과묵한 사람이었다. 걱정 마. 우리에겐 다음 계획이 있잖아. 민재가 형을 다독이며 비장하게 말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엄마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제 막 1단계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카페 안 어색했던 분위기는 방금 전의 소동으로 인해 오히려 조금 누그러졌다. 서연은 더 이상 민준을 그저 평범하고 무뚝뚝한 남자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이와 가끔씩 드러나는 예리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그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어요. 경호원이니까요.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박서진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혹시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운동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주말을 떠올렸다. 두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때로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는 일상. 하지만 지금 그는 외로운 미혼 남성을 연기해야 했다. 그러시구나. 저는 주말에도 가끔 어린이집에 나가봐요. 손볼 곳이 많아서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무언가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깊게 파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다.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는 묵묵히 그녀의 옆에서 걷기 시작했다. 나란히 걷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의 어색함과는 다른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었다.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즐거웠어요, 서진 씨.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시네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민주는 잠시 놀랐다. 저야말로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진심이었다. 돈과 권력이라는 가면을 벗고 오롯이 사람으로 누군가를 대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멀어지는 민준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민준은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그는 아들들의 계획에 순순히 따라준 것이 어쩌면 아주 바보 같은 짓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깐 생각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박서진이라는 남자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다정함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보여주었던 놀라운 순발력. 생각할수록 그는 평범한 경호원 같지가 않았다. 마치 잘 벼려진 칼을 일부러 낡은 칼집에 숨겨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햇살 어린이집은 이름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연의 깊은 고민이 숨어 있었다. 건물은 낡았고 비가 새는 곳도 있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엔 놀이터 시설도 부족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미간을 찌푸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번지르르한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천박한 인상을 풍기는 남자 최진혁이었다. 그는 최근 이 일대의 부지를 사들여 고급 주상복합을 지으려는 선군건설의 이사였다. 그리고 햇살 어린이집 부지를 집요하게 노리는 장본인이기도 했다. 아니 여긴 또 어쩐 일로? 서연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갔을 때 최진혁은 이미 2명의 험상궂은 남자를 대동하고 어린이집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다. 오, 한 원장. 마침 잘 나왔네. 안 그래도 당신을 찾고 있었어. 최진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기름진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하고 불쾌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여긴 아이들이 쉬는 공간이니 용무가 있으시면 밖에서 말씀해 주시죠. 서연은 두려웠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았다. 이봐 원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 땅 파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시세보다 2배는 쳐준다고 했잖아. 이 낡아빠진 건물을 끼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여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꿈과 웃음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전 절대 팔지 않아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 웃기는 여자네. 당신이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주변 부재는 이미 다 우리 손에 넘어왔어. 여기만 알박기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고 참아줄 것 같아. 그가 손짓하자 함께 온 남자들이 들고 있던 줄자를 꺼내 마당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 땅인 양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태도에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해봐 경찰이 오면 뭐가 달라지나. 이건 정당한 사업 활동이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매입할 부지를 사전 답사하는 것뿐이라고. 최진혁은 서연을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무슨 소란입니까? 낮고 차분하지만 이상하게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서진 아니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양손은 작은 남자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바로 민호와 민재였다. 아빠 저 아저씨들 무서워요. 민재가 아빠의 다리 뒤로 숨으며 속삭였다. 민주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 저기 나무 뒤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두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서연과 최진혁 무리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서연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 씨, 여긴 어쩐 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뭘 두고 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시죠? 원장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의 시선이 최진혁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지난번 카페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진혁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옷차림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행색.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넌 또 뭐야? 어디서 나타난 영웅 나으리라도 되시나? 이건 우리와 저 여자의 문제니 상관 말고 꺼져. 민주는 최진혁의 말을 무시하고 마당을 재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남의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 불법 침입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뭐 이 새끼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관절을 꺾어 뒤로 돌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함께 있던 다른 남자가 놀라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살짝 옆으로 피하는 것만으로 주먹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상대의 중심이 무너진 틈을 타 팔꿈치로 명치 바로 아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그 소리를 내며 남자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화려한 액션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너 정체가 뭐야? 민준은 쓰러진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최진혁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이분의 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분을 보호할 사람이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서늘했다. 민주는 최진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성군건설 최진혁 이사 맞습니까? 최근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들 겁박해서 땅 뺏을 시간 있으면 회사 부도나 막을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회사 내부 사정을, 그것도 극비에 붙여진 작은 문제를 이 남자가 어떻게 아는 거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민준의 눈빛에 그는 오싹한 한계를 느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죠. 다시 한번 이 어린이집 근처에서 얼쩡거리거나 한서연 원장님을 괴롭히면 그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진혁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눈앞의 남자는 결코 평범한 동네 건달이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는 자신이 지금껏 만나왔던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위협적이었다. 두고 보자. 최진혁은 비겁한 협박 한마디를 남기고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워 허둥지둥 자신의 차로 도망쳤다.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자 어린이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멍하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살폈다. 그의 손등에 아까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긁힌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소독이라도 해야죠. 서연은 그의 손을 이끌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손등 상처에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다. 가까이서 본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잘 관리된 손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서진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최 이사라는 것과 그 회사 사정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움직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서진 씨, 대체 누구세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준은 잠시 그녀의 눈을 피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박서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야만 했다. 말했잖습니까? 경호원이라고. 이 바닥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이고요.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서연의 의심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낳았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민호와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자 서연의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희 아빠 덕분에 선생님은 하나도 안 다쳤어. 너희 아빠 정말 멋진 분이시다. 그 말에 민호와 민재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아이들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자와 아이들 앞에만 서면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성벽이 자꾸만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이들 물건만 챙겨서 나가죠.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서연과 더 오래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정체를 드러낼 것만 같았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나설 때 서연이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오늘 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가볍게 손만 들어 보이고는 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그와 아이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서진이라는 남자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경호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강하고 비밀스러우며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남자. 그녀는 이 남자의 정체를 꼭 알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준의 서재는 RK그룹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 전략서부터 철학 고전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서재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쌍둥이 아들 민호와 민재가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에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엄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쓰인 커다란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2차 작전 보고. 목표물 한서연 선생님에게 적대 세력 나쁜 아저씨의 위협이 감지됨. 아빠 코드명 배트맨의 1차 개입 성공. 선생님의 경계심은 약간 상승했으나 호감도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동생 민재가 분석가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스케치북의 복잡한 관계도를 그려가며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는 아빠의 소극적인 태도야. 선생님을 구해줬으면 좀 더 다정하게 굴어야 하는데 그냥 돌아서 버렸단 말이야. 이래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가 없어. 형 민호가 볼멘 소리를 하며 턱을 홭었다. 그는 행동파였다. 형 말이 맞아. 우리 아빠는 연애에 있어서는 완전 초보라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야 한다고.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TV 드라마에서 본 대사를 그럴싸하게 인용했다. 둘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주말을 이용한 3단계 작전. 이름하여 하트 시그널 작전이었다. 작전 개시일인 토요일 아침. 민주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두 아들이 소파에 앉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아빠, 큰일 났어요. 민호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미술 숙제가 있는데 어제 어린이집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거 못 내면 저 상 못 받는데. 민재는 아예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신용까지 했다.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어젯밤 두 녀석이 자기들 방에서 일부러 미술 준비물을 챙겨 현관 옆에 두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다. 이 녀석들의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빠더러 지금 어린이집에 가달라 이 말이냐. 네, 제발요 아빠. 딱 한 번만요. 두 아들이 동시에 그의 바지에 매달려 애원했다. 민주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 역시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계속 신경 쓰이던 참이었다. 그녀가 그 악당 같은 남자에게 또 다른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낡은 어린이집에서 주말에도 홀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다. 아들들의 핑계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예상대로 햇살 어린이집은 조용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한서연은 혼자였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사다리 위에 올라가 깜빡거리는 복도 형광등을 교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그녀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조심. 민준이 재빨리 다가가 사다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어머나,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니? 서진 씨까지. 주말에 만난 그들이 반가우면서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이 녀석들이 숙제를 놓고 갔다고 해서요. 주말에도 일하십니까?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이었다. 네, 손볼 곳이 많아서요. 근데 저 형광등이 말썽이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존 형광등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안전기를 확인하고 전선 몇 개를 손보는 그의 모습은 전문 기술자처럼 능숙했다. 순식간에 복되는 밝은 빛이 들어왔다.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서연이 감탄하며 물었다. 경호원은 때로 고객이 머무는 건물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기 시스템 배관, 비상구 위치 같은 것들이요. 약점을 알아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는 또다시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일에 집중하는 진지한 옆모습은 서연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다.
이어서 그는 삐걱거리는 교실 책장 하나를 발견하고는 어디선가 연장 가방을 찾아와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다. 망치질 몇 번에 나사를 조이는 그의 단단한 팔뚝은 그가 정말로 지키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동안 민우와 민재는 엄마 만들기 프로젝트 2단계에 돌입했다. 선생님, 저희가 화분에 물 줄게. 선생님, 저희가 교실 바닥 쓸게요. 아이들은 서연의 주위를 맴돌며 온갖 애교를 부렸다. 청소를 돕고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연신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녀의 모습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민주는 책장을 고치며 힐끗힐끗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집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풍경이었다. 한참 동안 함께 땀을 흘리고 나자 민호가 배를 부여잡으며 외쳤다. 작전 3단계 개시 신호였다. 아, 배고프다. 선생님 아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형아, 나도 배고파.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대요. 선생님도 그 집 아세요? 민재가 능청스럽게 거들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귀여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다. 어머, 너희들 혹시 순인의 떡볶이 말하는 거니? 선생님도 거기 정말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민주는 아이들의 완벽한 팀워크에 혀를 내둘렀다. 결국 네 사람은 함께 낡은 어린이집을 나섰다. 순인의 떡볶이는 테이블이 서너 개뿐인 작은 분식집이었다. 평소 민준이 다니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맵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와 튀김 순대를 시켰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서연은 엄마처럼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챙겼다. 민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평범한 행복,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서진 씨도 드셔보세요. 여기 튀김이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그의 접시에 바삭하게 튀겨진 김말이 하나를 놓아주었다. 그 작은 친절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조심스럽게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지난번에 그 최 이사라는 사람이 다녀간 이후로 계속 불안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찾아와서 겁을 주면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실 테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푸레운 하늘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푸른 하늘재단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동교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곳이죠. 법률 지원부터 시설 보수까지 아마 한 원장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효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재단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평범한 경호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그런 전문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정말요, 그런 곳이. 하지만 제가 신청한다고 받아줄까요? 충분히 자격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원장님의 진심이라면 그 어떤 조건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즐거웠던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분식집 앞에 서서 그들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어느새 싹트기 시작한 따뜻한 감정. 박서진이라는 남자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퍼즐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퍼즐을 계속해서 풀고 싶었다. 차 안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두 아들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민주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는 아직도 달콤한 떡볶이 소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가 결코 싫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아들들이 시작한 이 위험한 장난이 어쩌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주말의 평화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다. 한서연은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출근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밤사이에 누군가 어린이집 외벽 전체에 붉은색 레커로 당장 떠나라. 철거 예정 같은 험악한 문구를 잔뜩 휘갈겨 놓은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이 아끼는 작은 화단은 마구 짓밟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최진혁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이들이 등원해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동이트기도 전부터 필사적으로 벽을 닦고 화단을 정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날 아침 등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흉측하게 변한 어린이집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원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에 아이들을 계속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무섭네요. 학부모들의 불안과 항의가 빗발쳤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도 두려움에 심장이 떨렸다. 최진혁의 협박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서 보낸 공문 한 통이 날아들었다. 소방안전 및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 운영 정지 처분까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에 명시된 기준들은 너무나도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햇살 어린이집을 겨냥한 듯한 악의적인 조치였다. 최진혁이 구청에까지 손을 썼다는 것이 분명했다. 서여연은 절망감에 휩싸여 원장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소중한 공간을 저런 악당의 손에 넘겨줘야 하는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박서진이 알려준 푸른 하늘 재단이 떠올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재단 홈페이지를 찾아 연락처를 눌렀다. 한편 RK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민주는 박진우 비서로부터 한서연과 햇살 어린이집이 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린이집 외벽에 낙서가 된 사진과 구청에서 보낸 공문 사본이 놓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최진혁, 감히 선을 넘었군. 조사해본 결과 선군건설 최진혁 이사가 관할 구청 건축과장과 오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시정 명령은 명백한 표적 단속입니다. 박 비서의 보고에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동안 그는 박서진이라는 가면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려 했다. 한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강인함에 더욱 끌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위협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약자에 대한 보호,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게.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네. 모든 것은 푸른하늘 재단의 이름으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민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첫째, RK그룹 법무팀 내 최고의 변호사 3명으로 특별팀을 꾸려 푸른하늘 재단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햇살 어린이집의 모든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하게. 둘째, 우리 그룹의 보안을 담당하는 RK 시큐리티, 최정예 요원들을 보내 오늘 밤부터 24시간 어린이집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 최진혁 측에서 다시 접근하면 즉시 제압하고 경찰에 넘기게. 셋째, 그룹 내 사회공헌팀을 움직여 푸른하늘 재단을 통해 햇살 어린이집에 긴급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해. 소방시설 내진 보강 친환경 자재 교체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모든 공사는 이번 주 안에 끝내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대한 RK그룹이라는 제국이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여자와 그녀가 지키려는 작은 공간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한서연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푸른하늘 재단에 연락한 지 하루도 차이 되지 않아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재단의 파견 변호사라며 햇살 어린이집의 모든 법적 문제를 무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그들의 전문적인 일처리에 구청 건축과장은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부터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어린이집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푸른하늘 재단에서 파견한 보안팀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최진혁의 하수인들은 더 이상 어린이집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주말에 일어났다. 수십 명의 인부와 최신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역시 푸른하늘 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러 왔다고 했다. 낡은 벽지는 친환경 소재로 바뀌었고 소방시설은 최신식으로 교체되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에는 안전하고 푹신한 바닥재가 깔렸다. 며칠 만에 햇살 어린이집은 마치 새 건물처럼 완벽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푸른하늘 재단의 엄청난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일개 어린이집 교사인 자신이 연락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재단이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준다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서진. 그가 이 재단을 알려주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그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서효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박서진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직접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작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그녀는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경호원을 수소문해봤다. 하지만 경호업체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가 알려준 연락처는 대포폰인지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렇다면 푸른하늘 재단은 어떨까? 그녀는 재단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다. 재단은 오래전부터 아동복지 사업을 해온 건실한 곳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활동이 다소 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회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진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얼마 전 민호와 민재가 아빠의 비서라며 스치듯 말했던 이름임을 기억해냈다. 박비서 아저씨.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푸른하늘 재단의 최대 후원 기업. 그것은 바로 RK그룹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RK그룹. 그리고 그곳의 총수 강민준 회장.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총수라고 불리는 남자.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쳐보았다. 몇 안 되는 공식 석상 사진들이 화면에 떴다. 사진 속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무뚝뚝한 표정, 모든 것을 꿰뚫어고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 박서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경호원이라기엔 너무나도 뛰어났던 무술 실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정보력,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우연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RK그룹의 총수 강민준이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어째서 모든 것을 숨기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일까? 그저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고마움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그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녀는 박진우 비서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진우 비서님 되시죠? 저는 햇살 어린이집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서진 씨, 아니, 강민준 회장님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학이 넘어 박진우 비서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서연은 직감했다. 수학이 너머로 흐르는 짧은 침묵은 한서연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진우 비서의 당황한 숨소리가 그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박 비서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RK그룹 본사로 지금 가겠습니다. 못 만나게 하신다면 제가 아는 모든 언론사에 이 이야기를 제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알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잠시 후 박 비서에게서 주소와 함께 회장실로 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다. RK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밝히자 잠시 후 박진우 비서가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왔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서연 원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 비서실이 나타났고 그 끝에 육중한 원목문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알던 박서진의 허름한 재킷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싸구려 카시오 시계가 아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더 이상 동네의 다정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국의 군주 강민준이었다. 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권위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그에게 다가갔다. 분노와 실망,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왜 저를 속이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뭐였죠? 재벌 총수의 심심풀이 장난이었나요?
평범한 여자 하나쯤 가지고 노는 건 당신 같은 사람에겐 아주 쉬운 일이었겠죠.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민준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나서 지난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어린이집을 도와준 것도 그 모든 친절도 결국엔 당신의 돈과 권력으로 만든 가짜였다는 생각에 비참해져요. 한서연 씨, 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시작은 내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녀석들이 돈이 아니라 아빠 자체를 좋아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꾸민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투른 진심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내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저 박서진이라는 한 남자로 나를 봐준 사람. 당신과 함께 떡볶이를 먹던 그 시간이 나에겐 지난 몇 년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었던 것도 지켜주고 싶었던 것도 모두 내 진심이었습니다. 결코 당신을 기만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서연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모래성과 같았다. 당신의 진심이 뭔지 저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의 동정도 당신의 자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와 제 아이들을 내버려 두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을 뱉고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려던 순간 박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송구하지만 잠시 후 알키 연례 자선 파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박 비서는 서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한서연 원장님께도 푸른 하늘 재단의 주요 수혜자 자격으로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헛웃음을 쳤다. 이 상황에 파티라니. 모든 것이 잘게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기가 생겼다. 당신들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겠어. 그래야 이 모든 미련을 깨끗이 잘라낼 수 있을 테니까. 가겠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호텔 연회장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어색한 드레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박 비서가 준비해준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드레스였다. 화려한 파티장 안 모든 것이 반짝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이게 누구야? 웬 거짓골을 한 여자가 여기 다 있네. 최진혁이었다. 그는 RK그룹에 잘 보이기 위해 이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어떤 하찮은 인맥으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지레짐작하고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생각에 다가왔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혹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왔나? 너 같은 촌스러운 어린이집 원장한테는 그게 어울리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초의 이사,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파티의 주인이자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강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내 손님에게 무슨 무리한 짓이지. 민준의 눈빛은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혁은 감히 R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설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아니, 저 회장님,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민주는 최진혁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햇살 어린이집의 한서연 원장님이십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서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한서연 원장님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존경하는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RK그룹과 푸른하늘재단이 그분의 숭고한 뜻을 지원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최진혁과 군중을 쏘아보았다. 따라서 한서연 원장님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저와 우리 RK그룹 전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연 회장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최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경악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이끌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티장에서 연결된 조용한 달빛 정원이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사실이니까요. 내가 한 말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간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을 속인 건 명백한 내 잘못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까지 거짓이었던 건 아닙니다. 제발 그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그의 공개적인 보호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남은 배신감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마무리 되라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몸을 돌려 정원을 걸어 나갔다. 혼자 남은 민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지켰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 하나를 얻지 못했다. 달빛 아래 제국의 군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워 보였다. 자선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RK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박진우 비서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어젯밤의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어 그의 눈빛 속에서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박서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지금부터 선군건설 그리고 최진혁 이사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개시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뿌리까지 뽑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R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압박이었다. RK그룹의 법무팀, 일명 무패의 군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푸른하늘재단을 통해 수집한 최진혁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탈세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불법 건축 인허가, 청탁까지 그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동시에 그들은 햇살 어린이집에 대한 부당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구청 건축과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진혁과 건축과장 사이에 오고 간 수억 원대의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계좌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언론은 이 소식을 거대 건설사의 비리 구청과 유착관계 드러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을 통한 공격이었다. RK그룹의 자회사인 RK투자증권은
선군건설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민주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선군건설에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최진혁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주식시장 앱을 보고 경악했다. 아무 이유 없이 폭락하는 자사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피를 흘리는 심장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방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의 자금줄이 순식간에 말라붙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RK그룹의 보복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공룡 앞에서 개미처럼 무력할 뿐이었다. 어떻게든 막아봐 주가 방어해. 은행장들한테 전화해. 그는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제의 동지였던 은행장들은 전화를 피했고 그의 편에 서주었던 정치인들은 모르는 척 등을 돌렸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들의 의리는 휴지 조각보다도 가벼웠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치명적이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박진우 비서는 민준의 지시 아래 최진혁이 과거에 저질렀던 더 추악한 일들을 언론에 흘렸다. 특히 그가 이번 주상복합 건설을 위해 햇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 상인들과 가난한 노인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쫓아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터져 나왔다. 한 방송사는 눈물을 흘리며 최진혁의 만행을 고발하는 노점상 할머니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사람이 아니라 벌레 보듯 했어요. 여기서 장사 계속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평생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여론은 들끓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악마 같은 건설사 이사 최진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사람들은 그를 강남의 악마라고 불렀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한 도시를 휩쓰는 광경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움직이자 최진혁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최진혁이 벌을 받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준의 힘이 두려웠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기업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의 냉혹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지금 보여주는 무자비함 사이의 간극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며칠 후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진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최진혁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그는 감히 신의 영역에 돌을 던진 어리석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길 복도 끝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최진혁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풍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고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공허함만이 그를 감쌌다. 그는 최진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한서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그녀의 소중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그녀를 더 큰 혼란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박진우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성군건설은 금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진혁은 구속 수감되었고 관련자들 역시 모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햇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명령은 모두 철회되었으며 오히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고했네.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서연 원장님은 어떻겐가? 그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원장님께서는 회장님의 연락을 피하고 계십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민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는 패배한 기분이었다. 그는 권력으로 악을 응징할 수는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는 상처받은 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군. 이제 그에게 남은 가장 어려운 과제는 RK그룹의 총수 강민준이 아닌 한 남자 강민준으로서 한서연의 신뢰와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진심만이 유일한 무기인 싸움이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제라고 했던가. 최진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햇살 어린이집은 상처를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밝고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RK그룹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은 최신 시설에서 안전하게 뛰어놀았고 학부모들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한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는 예전처럼 밝게 우터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보았지만 혼자 남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속인 그가 미웠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냉혹한 권력이 두려웠지만 그 힘을 오직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만 사용했던 그의 진심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미움과 고마움, 두려움과 끌림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매일같이 시소를 탔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에 몰두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다렸다. 한 남자의 진심이 받아들여질 그 순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답답한 교착 상태를 깬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두 명의 어린 감독 민호와 민재였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서연 선생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시무룩해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마저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서야 해. 민재가 비장하게 말했다. 이번엔 속임수 같은 거 쓰면 안 돼. 진심으로 해야 해. 우리의 진심.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이름하여 진심의 보물찾기 작전. 며칠 후 서연은 어린이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소포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은 민호와 민재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과 아이들이 직접 그린 듯한 지도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한서연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 저희였어요. 저희 아빠는 일만 아는 바보라서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생님 같은 좋은 사람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선생님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저희도 선생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혹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지도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선생님을 위해 저희가 보물을 숨겨뒀어요. 민호 민재 올림. 편지를 읽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진심이 그녀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닮은 한 남자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지도를 들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지도가 가리키는 첫 번째 장소는 그와 처음 헤어졌던 버스 정류장 앞 벤치였다. 두 번째 장소는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던 순인의 떡볶이 가게 앞이었다. 각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와의 짧았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무뚝뚝한 친절, 어색한 미소,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서연은 자신이 이미 그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도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햇살 어린이집의 놀이터였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놀이터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네 한가운데 예쁜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말한 보물이었다. 서연이 천천히 그네로 다가가 상자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결국 와주었군요.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이 아닌 박서진을 떠올리게 하는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다. 그는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당신도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면서요.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섰다. 미안합니다. 어떤 말로도 내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거짓말로 당신에게 다가갔던 건 내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 돈과 배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당신이 보았던 나의 힘, 그건 오직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서연 씨, 당신 앞에서만큼은 나도 그저 평범한 한 남자로 있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무서웠어요. 당신의 세상이, 당신이 가진 힘이,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더 무서웠어요. 말썽꾸러기 두 아들도 보고 싶고 그 아들들을 둔 어설프고 답답한 아빠도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서연은 그네에 놓여있던 보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강민준, 한서연, 그리고 민호와 민재.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림을 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따뜻한 천이 모든 오해와 상처를 녹여내고 있었다. 그때 놀이터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민호와 민재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성공이다. 우리 엄마가 생겼다. 아이들은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렸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고 울었다.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가을. 날 오후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넓은 잔디밭 위 돗자리에 네 가족이 둘러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RK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입에 묻은 김밥을 닦아주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한서연은 그의 곁에 기대앉아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와 민재는 잔디밭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림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범하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심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마법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